안녕하십니까.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입니다. 지난 호우로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호우 피해를 두고 인재를 넘어서 관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난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매번 니탓 공방, 소모적인 설화 논란만 벌이고 있어 답답함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속속들이 파헤쳐 촌철살인 분석해보는 시간.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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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매번 매주 간단한 안부 농담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번 주는 좀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바로 좀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호우 피해가 났습니다. 비가 내렸고요. 그거는 피할 수 없고요. 그래서 그 호우 피해 이후 하나씩 짚어보는데 좀 위에서부터 한번 짚어보죠. 일단 대통령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당시에 예정이 없었던 우크라이나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전국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통령이 예정에도 없던 우크라이나 꼭 지금 방문했어야 했냐? 이에 대해서 우리 천하람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크라이나 가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예정에 없었느냐, 생각보다 예정에 있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놀고 계신 게 아니고 지금 전쟁 중이시기 때문에 발표는 안 했고 사실은 예정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물밑에서 당연히 어느 정도의 약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상 간의 일정을 잡은 것을 또 이렇게 어기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도 저도 사실은 이해를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과 좀 결이 다른 얘기를 할 때 보면 대체로 안철수 의원 말이 맞습니다. 이제 정의당이 민주당과 좀 다른 얘기할 때 보면 보통 정의당 말이 맞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안철수 의원은 이렇게 이 여론의 흐름을 어느 정도 잘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한국 돌아오셨다가 다시 출국하시는 게 좋지 않았겠냐 얘기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당연히 동감하고요. 아니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는 창의적인 해법들을 좀 생각해낼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영부인께서 우리나라에 방한하셔가지고 대통령을 만나고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우리도 영부인만 답방 형태로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대통령은 빨리 귀국하셔가지고 좀 상황을 좀 이렇게 모니터링 하신다든지 이런저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국민들께 그런 모습이 좀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좀 많이 국민들 입장에서도 아니 지금 우크라이나가 중하냐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쌓여있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에 저희 서울에서 호우 피해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 윤석열 대통령 재택근무 논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도 지나가시면서 그냥 비가 오네 하면서 그냥 집에 가셨다가 그 물난리가 난 거였거든요. 강남역에서. 그러니까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어떤 재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저는 지난 여름이 다시 또 그 트라우마가 다시 이번에도 재현되었다. 그게 또 오히려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게 수도권에서 이런 사고가 더 발생을 하면 좀 경각심이 더 크게 뉴스도 커지고요. 커지는 경향이 있지만은 더 큰 피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방에 있다 보니까 조금 축소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만은 일단 저는 우크라이나를 가시는 건 이미 예고돼 있다는 것은 지난 5월 25일 날 기사를 보면 일본 TBS에서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겠다라고 어떤 기사가 났었어요. 일본에서 이미. 근데 그 다음 날 5월 26일 날 우리나라 언론에서 대통령실에 문의해 보면 계획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일본 언론에서 나왔다는 것은 아마 그쪽에서 먼저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그쯤에서 3월 달, 4월 달 정도인가 아마 그 우크라이나에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한일 간에 아마 이러한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한 협의는 있었을 것이다. 예. 그리고 나토 리투아니아가 바로 우크라이나 근처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갈 수 있다고 어느 정도 예상을 또 했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진짜 방금 그 천하람 위원장의 어떤 해법 그랬으면 진짜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이게 국민들도 대통령이 아무런 중요한 외교 일정이 있더라도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급거기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김건희 여사도 더 좋아하지 않으셨을까요? 본인의 이니셔티브를 가져갈 수 있고 또 본인 또 윤석열 대통령대로 가져올 수 있고 예. 그래서 정말 괜찮은 해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좀 아쉽고요. 일단 좀 일단은 저는 대통령실이 항상 고질병이 뭐냐면 행위를 한 다음에 해명이 문제가 돼요. 항상 행위는 그럴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는데 예. 예를 들어 그 다음 해명이 아니 그럼 간다고 뭐 달라지냐 예.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정말 진짜 대못을 받게끔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당장 대통령이 뛰어간다고 뭐 달라지냐 이거는 진짜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요즘은 지역구 관리하고 가능하면은 뭐 중앙 메시지 좀 덜 내려고 그러니까 제 딴에는 나름 하는데 이거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지. 그리고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자, 만약에 우리 대통령께서 모든 재난이 무슨 대통령이 컨트롤 타워고 중앙 집권화돼 있는 게 문제다. 만약에. 그래서 오히려 이 재난 대응에 대한 권한을 지방에 분산시켜서 더 빠른 의사결정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라는 논리를 꾸준히 말씀해 오셨다면 저는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아니 재난의 총괄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이다. 아니면 대통령실이다라는 언급들을 해오셨어요. 그리고 실제 그게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에요. 이게 뭐 조선 왕조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중앙에 재난 뭐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갑자기 이런 얘기하는 건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대통령이 가신다고 해가지고 대통령이 삽들고 뭐 하시는 건 아니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뭔가 이렇게 모니터링을 현지에서 아니면은 중앙에서 하고 계시면 이게 조금 더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열심히 대응하지 않겠느냐. 결국 그 기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갈 수 있습니다. 저는 뭐 꼭 제가 얘기하는 건 안철수 의원 얘기하는 것처럼 안 해도 되는데 우크라이나에 계실 거면은 더 강한 대국 메시지가 나왔어야 돼요.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제가 이게 정상 간의 약속이라서 당장 돌아는 못 가는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원격 시설들 통해서 열심히 지금 이 외국에서도 이거 모니터링 하고 있고 총리에게도 이런 지시를 해놨으니까 여러분 걱정 마시고 너무 두려워 마시고 정부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 요즘 우리 IT 강국 아니냐. 좀 믿어주시라. 그리고 현지에 바로 우리 국내에 바로 못 가는 거에 대해서 좀 양해해 주시라. 죄송하다. 이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왜 안 돌아옵니까? 막 이렇게 안 해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는데 여기서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뭐 가봤자 달라지냐 이런 소리 하니까 더 답답하죠. 더 화가 나시는 거예요. 문제는 전 그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되게 윤 대통령의 저런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더 이렇게 예를 들어서 화가 났던 부분이라든지 아쉬움을 많이 느낀 것이 뭐냐면 그래 대통령이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무총리라든지 충북도지사라든지 지자체장이라든지 그럼 현장에 바로바로 나와가지고 뭔가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그래도 그 메시지가 그래 뭐 대통령이 외국에 있으니까 그래도 시스템이 돌아가는구나 하는데 국무총리도 안 나오시죠. 충북도지사는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청주시장도 뭐 모른다고 하고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로는 보고도 굉장히 늦게 받았다라고 하고 이러한 어찌 보면 긴급 재난 시스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스템들이 이게 왜 안 들어가지? 야 나는 그러면 안전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지난 이태원 사건도 마찬가지였어요. 국가 시스템이 이렇게 어떤 국민들이나 시민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그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진짜 오성육을 가다가 이분들이 버스 타고 가다가 진짜 그렇게 참변을 당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누가 국가를 믿고 사회를 믿고 자기의 목숨을 지탱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어떤 대통령실의 메시지라든지 지금 대통령실이 가지고 있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런 미흡한 대처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더 높여준다는 얘기거든요. 조금 다른 이야기로 한번 가볼까요? 김건희 여사가 대신 우크라이나를 갔어도 괜찮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뉴스의 시간이 거의 비슷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그 물난리가 났고 지난 그 주말쯤에 해서 김건희 여사의
리투아니아에서 명품 쇼핑이 또 막 기사들이 생산이 됐었습니다. 이 대통령실에서는 아니 왜 이렇게 악마화하냐, 무슨 쇼핑하는 거, 그래 나 대응 안 하겠어. 뭐 중간에 뭐 이게 뭐 호객행위 때문에 갔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악마화하는 정쟁화하는 거는 대응하지 않겠다가 한쪽에 있는 것 같고, 이 명품샵 가는 거 이거 맞아? 이거 해외 순방하면서 이런 좀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거는 그냥 미안하다고 해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가요? 네,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길어지면 더 이상한 소리들이 나옵니다. 자, 봅시다. 쇼핑 가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외국의 영부인이 대한민국에 방문해서 뭐 남대문 시장을 가시거나 아니면은 아니면 순천의 아랫장이나 웃장을 오시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약간 한국적인 거니까. 예. 약간 뭐 어떤 그게 외교 활동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말해서 그게 리투아니아 현지 브랜드도 아니고 명품 편집샵에 간다? 예를 들면 한국에 왔는데 루이비통 매장을 간다? 약간 이상하거든요. 이건 뭔가 이게 좀 약간 이상한 거예요, 그냥. 그냥 딱 들었을 때 뭔가 좀 생경하잖아요. 예. 그러면 영부인께서도, 우리나라 영부인도 굳이 그때 아무리 리투아니아가 무슨 패션 산업이 발달했고 이래도, 그러면 현지 상품을 가거나 아니면 무슨 뭐 청년들이 하는 뭐 그런 데를 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뭐 편집샵을 간 거는 내가 봤을 때 조금 생각이 짧았다. 예. 그러고 넘어가면 돼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더 이게 안 좋았던 게, 사실 이 호우 피해가 심각하기 전 시점에 갔었는데 보도가 그때 그때 됐었죠. 현지 언론이 나온 그렇게 거잖아요. 하면서. 네. 그러면 더더욱이나 이렇게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고통받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런 모습 보여드려가지고 송구하다. 그러면 되는 건데, 여기서 무슨 또 호객행위니 하는데 뭐 여러 군데 갔다 그러고 경호원은 막 16명이다 그러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편집샵에, 명품 편집샵에 간 거부터가 별로 좋지 않은 판단이고, 그런 거 이게 이슈가 됐으면 그냥 송구하다라고 하면 되는데, 뭐 호객행위 이런 얘기 한 것도 저는 굉장히 안 좋은 해명이었다 생각합니다. 또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호우 피해 관련해서 뭐 국무총리라든 뭐 누구든지 가서 좀 대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은 그래서 환경부 장관을 크게 질타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환경부 장관은 또 전 정부에서 물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다면서 전 정부,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蔡 그러니까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호우 재난 피해에 대해서 지금 정부 여당, 그다음에 대통령실, 뭐 하여튼 다 포함해서 나오고 있는 판단도 참 별로고요. 그다음에 변명도 참 별론데, 거기에다가 마지막 활용 점정을 찍는 것은 마지막 들어가는 항상 하는 전 정부 탓. 그러면 그러면 그만하세요. 예, 진짜 안 하셔야죠. 예. 정권 내놓으시고 그렇게 전 정부 탓 할 것이면 그냥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오셔가지고 환경부 장관 탓을 하고, 환경부 장관이 왜 그 현장에 가장 먼저 나온 저는 정부 인사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정부 판단이 정말 잘못되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참, 저는 윤석열 대통령 그냥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해보면, 왜 대통령은 국내만 있으시면 화만 내시지? 외국 나가시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진짜 얼굴에 그냥 미소가 떠나진 않으시는데, 대한민국만 들어오면 화만 내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봤지만 국무회의에서도 무슨 뭐 보조금 뭐 철폐해서 수혜 지원금을 해야 된다. 예. 그때도 저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 제가 그걸 라이브로 보고 있었었는데 무슨 갑자기 소리를 크게 나오는 거예요, TV에서. 그래서 깜짝 놀란 게, 무슨 연설하시나? 국무회의잖아요. 국무회의 그냥 실내에서 이렇게 각부 장관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건데 조용조용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무슨 연설하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 대통령은 맨날 국민들한테 저렇게 화만 내고 계실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이러한 부분들이 뭐 이런 환경부 장관이 전 정부 탓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판단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전 정부가 잘못해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판단을 받아서 정권을 바꿨잖아요. 국민들이.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전 정부에서 못했던 부분 지적할 수 있죠. 하지만 그걸 매번 같은 탓을 하면, 지금 정권 2년 차에 들어가는데도 이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그러면 이 정부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그러면 너희는 뭐 하는데 이런 신뢰를 보낼 수 있겠어요? 저는 전 정권 탓이라는 게 결국 그렇다고 봅니다.
야당일 때 했던 얘기를 늘 새겨 들어야 돼요. 예. 우리도 보면 문재인 정부 때 5년 내내 무슨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탓한다고 예. 맨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랬었기 때문에 전 정권 탓해가지고 얻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 물론 이게 사실은 전 정권의 탓이라는 게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쭉 쌓아와가지고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럼 그거는 우리가 지금 책임지고 있는 입장이면 개선하면 되는 거고, 지금까지 쌓아온 걸 다 욕할 필요는 없는 거라고 저도 보고요. 저는 좀 생산적인 논의가 되려면 어떤 게 나왔으면 좋겠냐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환경부가 잘 못하니까 이걸 다시 국토부로 주니 마니 막 이런 게 아니고요. 어차피 이게 지금 어떤 부처 소속으로 가든지 간에 하는 실무자는 똑같습니다, 솔직히. 예. 그렇잖아요. 특히 이게 시 단위로 내려오면 비슷해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지시만 하는 거지, 뭐 청주시가 됐든 순천시가 됐든 뭐 예천군이 됐든 실제 재난 안전 담당하는 공무원은 사실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 근데 요즘 심각한 게 뭐냐면 아무도 이걸 안 하려고. 그렇죠. 업무 부담도 심하고 책임도 그러니까요. 물고 이러니까. 뭐만 하면 징계당하고 예. 문제 생기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초짜 공무원들이 여기 가신다는 거예요. 예. 오히려 좀 약간 짬 있으신 분들은 다 나가려고 하고, 여기 재난 안전 담당하면은 육아휴직 쓰시고 예. 뭐 하시고 나가고, 그러니까 팀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문성은커녕 공무원 경력도 짧은 분들이 이 재난 안전을 담당하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예.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대우를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뭘 한다든지, 아니면은 인력이라든지 예산을 좀 충원한다든지, 이런 논의가 만약에 우리 집권 여당이나 뭐 정부에서 나온다고 하면은 국민들께서도 그래, 나름대로 문제를 잘 파악하고 앞으로는 대응하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얘기들이 나올 텐데, 여기서 그냥 전 정부가 이걸 뭐 환경부에다가 대충 맡겨놔가지고 이거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예. 그래서 전 정부 탓은 굉장히 하기 쉬운 얘기지만 국민들께서 들으셨을 때 답답하기만 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다. 그래서 좀 이런 얘기는 저도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답답함.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라든지 정부를 봐도 답답하지만 이 정치인들은 한숨 더 떴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들의 말 논란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일단 민주당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김의겸 의원. 네. 김의겸 의원이 이게 정부를 비판하는 건 좋습니다. 윤 대통령 뭐 비판하는 것도 좋고 한데, 국민들이 지금 궁평 지하차도로 끌려 들어가고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서 마치 좀 바로 잘못은 사과했습니다만 논란이 됐어요. 의혹이 앞섰어요. 제가 의혹이? 보니까 예. 의혹이.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님의 항상 고질병, 오늘 고질병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예. 고질병이 국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너무 성급하세요. 그러니까 좀 기자 시절에는 상당히 안 그러셨다라고, 같이 기자 활동을 하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의원이 되고 모르겠습니다. 내년 또 총선에서 지금 이제 지역구로 가게 돼서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성급하시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굳이 하셔야 됐을까. 예.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냥 뭐 우크라이나에 간 거에 대한 것도 비판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어요. 그냥 그때 이미 수재가 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잘해라, 오히려 이런 대처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질타를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굳이 외교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나중에 평가할 시간은 충분히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도 지금 1년 전에 다 이런 비슷한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국민의힘의 김성원 의원, 그때 뭐라 했습니까? 수재 지역에 가가지고 사진이나 잘 찍히게 비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걸 우리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 민주당에서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본인이 이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오히려 민주당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가는데, 오히려 그냥 같이 그냥 도매금으로 진짜 국민의힘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김의겸 의원이 가급적 이런 말씀, 그리고 뭐 본인은 막 이렇게 언급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오히려 과하다, 말들이. 저는 그렇게 판단.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걸 보면은 참 당들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자산이나 이미지들을 다 깎아먹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의힘 계열 정당들 같은 경우는 좀 그렇잖아요.
약간 차가워 보이지만 그래도 능력은 있다. 예. 어쨌든 뭐 엘리트 집단이고 뭐 그런 과거에 어떻게 보면 좀 쌓아 올린 능력이 있다는 이미지가 있었다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져도 뭐 약간 더 시민들과 잘 공감하고 도덕성이 뭔가, 좀 예, 있고. 도덕성이 좀 더 있고 뭐 특히 시민들이 아파할 때 좀 같이 아파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이미지를 뭐 현실체도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부분들을 쌓아왔던 거예요. 당의 자산으로서. 그런데 이제 이 재난의 정쟁화 같은 게 그걸 다 깎아먹는 요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오송의 참사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통령에 비유를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의 관점에서는 참사를 가지고 내가 마음 아파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대통령이 잘못하는 거에 갖다 써야지 이런 생각을 먼저 가진다라는 게 딱 느껴지는 대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이런 게 굉장히 뼈아프다. 좀 이 공감 능력이라는 것이 과거에 비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점이 나오는 것이고 제가 서두에 드렸던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갖고 있는 능력주의 같은 것도 그런 겁니다. 이게 전 정부 탓하면은 이게 또 무너지는 거예요. 예. 아니 전 정부가 잘 못했으니까 우리가 잘할게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약간 능력 있는 보수 정당 이런 거에 어떤 기본 바탕인데 이제 그게 사실은 또 저희 입장에서 흔들리는 그런 건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참 잘했다고 봐요. 이 대처는 수해 현장에 가서도 뭐 소방서에 브리핑 생략하고 그다음에 현장 경계선 밖에서 구조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은 선에서 그냥 지켜보고 일단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뭐 이재민 계시는 곳에 가서 뭐 텐트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옆에 지자체에 가서 좀 빨리 좀 최대한 빨리 좀 가져다 좀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본인이 행정가로서 이런 해봤던 경험들을 저는 10분 발휘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 대표는 이러고 밖에서 이렇게 진짜 밖에서 고생하면서 정말 최대한 수습에 지금 기울이고 있는데 지금 당 안에서 오히려 의원이라는 분은 오히려 이런 막말로서 이런 당의 어떤 이런 노력들을 다 그냥 수포화시킨다는 것이 저는 참 김의겸 의원 진짜 많이 반성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이런 설화 논란의 핵심에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골프를 쳤어요. 골프 항상 이게 좀 하는데 그 이후에 또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대응하는 것도 조금 뭐랄까요 이게 맞나 싶을 정도였고요. 저는 홍준표 시장이 이번에 결정적으로 이 이슈는 저는 졌다고 생각하는데 진 이유가 뭐냐면 대구시 공무원들이 긴급 대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홍준표 시장 메시지가 뭐 대구시 공무원들도 뭐 일상적인 근무를 하고 있었고 뭐 몇 명만 그 재난 담당만 뭐 하고 있었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긴급 대기를 뭐 1000명 단위로 하고 있었던 걸로 지금 팩트 체크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잘못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팩트가 나오자마자 빨리 잘못했다고 얘기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록 당시에 대구는 비 피해가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공무원들 고생하고 있는데 수장인 내가 골프 친 건 잘못됐다. 미안하다. 라는 정도로 나왔으면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갔을 텐데 너무 오래 끌었어요. 이걸. 게다가 팩트 자체가 홍 시장한테 별로 유리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랬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건 안 좋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자기 스스로의 위치를 깎아먹는 거잖아요. 예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홍준표 시장 만나가지고 그때 저희가 다 무슨 얘기했냐면 좀 꽝 대신 닭 같은 느낌도 있지만 어쨌든 대통령을 못 만나니까 대선 후보급의 홍 시장을 만나가지고 좋은 장면을 맞아요. 이재명 대표가 잘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 뭐 대구는 뭐 비 피해 심각하지 않은데 그거 뭐 뭔 상관입니까? 내가 골프를 치든 테니스를 치든 이렇게 돼버리면은 홍준표 시장은 대구 시장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꽤 큰 정치인이잖아요. 대권 주자죠. 그렇죠. 그러면은 전국 단위에서 지금 비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구에만 피해 없으면 그거 뭐 해도 되는 거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위치를 좀 축소시켰다는 면에서 저는 홍 시장의 이번 여러 가지 이 논란은 본인에게 굉장히 마이너스다. 다시 회복할 수 있겠나 저는 뭐 간단치 않은 문제라고 봅니다. 당에서 홍 시장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시선도 있었잖아요. 이른바 괘씸죄. 그러면서 윤리 가동을 시작했어요. 국민의힘 윤리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될 당대표도 거라고 날려버릴 수 있는 윤리이기 때문에 뭐 홍 시장 근데 이제 홍 시장님이 이제 저는 그 며칠 전에 이 사과를 또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하셨다. 늦었지만은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 되었든 간에 뭐 이슈 파이팅을 하시는 건 좋아요. 대구에 계시면서도 계속 어떤 수도권에서 있었던 어떤 정치적인 이슈 파이팅을 하시는 건 좋은데 이런 걸로 이슈 파이팅 굳이 안 하시려고 해도 다른 거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이번에 홍 시장님이 이런 부분을 조금 과하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행위를 하면 그다음에 해명을 잘하면 돼요. 예. 그걸 이해 못할 국민들이 없으시고 그러니까 그날도 뭐 본인이 뭐 골프가 예정돼 있었지만은 본인도 하다가 그냥 비가 와서 그만두고 나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약속이 있어서 갔지만은 뭐 하여튼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 사과를 미리 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일도 아니었다고 봐요. 근데 그날 기자들 앞에서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기자들 계속 질문하는데 예. 그런 질문으로 나를 뭐 올가매려고 하지 말아라. 나 그렇다고 뭐 굴할 사람 아니다. 이렇게 센 모습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국민들 앞에서는 와 저렇게 오만한가? 예. 홍 시장님이 기존에 그런 이미지가 있었지만 그래도 좀 나이도 있고 연륜도 있고 정치적인 경력도 거의 30년 다 돼가는데 저렇게까지 공감 능력이 떨어지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저는 사과를 하신 부분 등이 저는 정상 참작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유상범 의원도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될 것이다. 예. 그래서 뭐 홍 시장님은 제명 처분이나 이런 것은 안 할 것 같고요. 제가 뭐 경고라든지 뭐 그렇게 가지 않을까. 당원권 정지까지 나오기 어려울까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예. 홍 시장께서 지금 당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당원권 정지가 사실 별로 의미도 없어요. 실효성도 없고요. 예. 그래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아. 반대로. 왜냐하면 당원권 정지한다고 해도 뭐 시장직을 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은 없기 없어요. 때문에 그냥 센 경고를 한다라는 차원에서 당원권 정지도 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그게 정치적으로 해석이 돼요. 홍 시장이 예를 들면 어떤 뭐 TV 토론 프로그램 같은 데 나와 가지고 뭐 약간 대통령 경험 없는지 모르고 뽑았냐 뭐 이런 거 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대통령을 비판하는 발언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미움을 산 거 아니냐, 미운 털이 박힌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해석들이 또 나올 수가 있고 얼마 전에 김기현 대표도 사실은 그 상임 고문직을 해촉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과 연결해 가지고 아니 이제는 홍준표까지 쳐내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윤리위가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예. 뭐만 하면 자꾸 윤리위 나와줘. 이럴 거였으면 우리가 당대표 말고 그냥 윤리위원장을 뽑았어야 될 것 같아요. 윤리위원장이 제일 세 보면은. 예. 당에서 제일 세죠. 저는 그래서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수해 때 골프 친 거 잘못이지만은 이거를 또 글쎄요 그러니까 너무 세게 징계한다. 저는 이것도 안 맞다고. 민주적 정당성이 없잖아요. 그래도 당 대표는 그래도 뭐 당원의 그렇지, 100% 뽑기라도 투표를 하는 뽑으면 거죠. 선출을 해야 되지만 윤리위원장은 당 대표가 임명하는 자리란 말이죠. 예. 근데 그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권한은 이게 참 희한하게 그렇죠. 그 권한이 어디서 왔냐 예, 이거죠. 기존에는 예.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던 당 기구였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준석 대표 때부터 시작해서 당 대표를 날려버리는 기구가 돼버렸으니까 저는 국민의힘 윤리위는 정말 조금 나중에 좀 이걸 오히려 제도권으로 묶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도적으로 약간 기존에는 약간 그냥 윤리라는 게 당에서 어찌 보면 윤리를 제고하고 뭐 이런 징계하는데 앞서서 좀 하는 것이어서 그렇게 좀 러프하게 규정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은 당헌 당규를 거쳐서 윤리를 조금 섬세하게 지금 해야지만 나중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윤리위가 막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징계해야 될 게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저는 꼭 하라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번에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이죠. 정진석 의원도 본인 지역구 요새 수해 많이 나서 뭐 정신 없어서 좀 이런 얘기하기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또 김기현 대표 오고 뭐 하고 하는 상황에서 박수 한 번 주세요. 뭐 이런 얘기 예, 했잖아요. 뭐 대통령이 뭐 챙기시겠다고 하니까 박수 주세요. 뭐 이게 이것도 사실은 이거 국민 정서에 안 맞는 거 아니냐. 품위유지 의무 위반 아니냐. 그러면은 또 그럼 윤리위 출동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과도하게 윤리위가 매사에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전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봐요. 국민의힘에 윤리위가 있다면 민주당에는 혁신위가 있습니다. 혁신위 이야기 한번 나눠보죠. 혁신위 권한이 또 어디 있는 거야? 국민의힘 윤리위에 권한이 없다면 민주당의 혁신위도 사실
권한이 이게 뭐 당원들이 몰아준 것도 아니고 당 대표가 준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 역할을 못하자 우리 설 변호사님이 지난주에 이 뭐 윤리가 라디오 인터뷰 한 번 안 한다 했더니 갑자기 지난주에 계속 인터뷰를 하세요. 그러니까 들으셨나 봐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적을 들으셨나 봐요. 근데 그 내용이 네. 약간 듣고 있으니까 이거 친명을 커밍아웃 하려고 하는 건가? 뭐 이런 느낌도 들고요. 일부 위원이 서복경 위원이 혁신 위원이 약간 그런 식의 뉘앙스의 얘기를 좀 하셨더라고요.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를 전제하고 혁신을 하는 것이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당 내에서 뭐 유영찬 의원 또 인터뷰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또 너무 한기 짚는 거 아니냐. 예. 원래 혁신이란 것이 정말 뼈를 깎고 지금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어떤 고통이 뒤따라야 되는 것인데 그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은 어떤 현 체제에 대한 변화라든지 예. 어떤 고칠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한다고 하면 누가 혁신이라고 느끼겠느냐라고 얘기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주부터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라디오에 나오셔가지고 계속 인터뷰 하시는 거 보면서 저도 좀 주의 깊게 듣고 있는데 좀 아직은 뭔가 전체적으로 당 내에 있는 의원들하고도 소통이 다 된 것 같지도 않고요. 지금 어떤 혁신 의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1호 혁신 의제를 내놨습니다마는 그게 어떤 그냥 총의를 모은 것으로 끝났거든요. 예. 이제 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근데 뭐 그게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불체포 특권 총의를 모은 것도 정당한 뭐 영장 청구에 한해서 있는 경우에라면 그냥 포기하겠다라고 하지만 좀 조금 더 깔끔하게 그냥 앞에 것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언론에서는 이 앞에 걸 너무 주목하시는데 저는 뒷부분에 방점을 두고 싶어요.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총의를 모았다라는 부분, 헌법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포기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 네.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천 위원장님은 지난주였나 지지난주였나요?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 포기 혈서를 써도 내가 못 믿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포기하겠다고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또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네. 정당한 청구에 한해서라고 해가지고 그럼 정당한 청구는 그럼 도대체 뭐 어떻게 판단하는 누가 겁니까?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판단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누가 판단한다는 건지가 사실은 빠져 있어요. 관로 안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당 지도부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당 지도부가 판단하겠다.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당한 영장 청구인지 아닌지. 이게 뭐가 폭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돈 봉투에 대해서 영장 청구 나오면 그럼 그거는 할 거냐? 그럼 또 그러면 사실은 제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들어왔을 때 그럼 이거는 받아들일 거냐 안 드릴 거냐? 국민 눈높이에 따라서 또 무슨 이상한 얘기들 나올 겁니다. 이거는 국민 눈높이에 안 맞고 야당 탄압이고 어떻게 야당 대표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하냐? 불체포 특권 우리 이번에는 행사해야 된다. 친명에서 또 충성 경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것도 군불 떼면서 막 엄청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과연 이게 불체포 특권이 확실하게 포기된 거라고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는 불체포 특권이 포기된 건지 안 된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이게. 우리 옛날에 물리학에서 보면 그 슈레딩어의 고양이 같은 거 있거든요. 열어봐야죠. 예, 박스를 열어보기 전에는 고양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다. 근데 열면은 이제 이 관찰자 때문에 뭐 아무튼 이거 물리학 거 아니니까. 지금 민주당의 불체포 특권 포기도 국민 눈높이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거를 청구를 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게다가 왜 이런 얘기를 또 제가 드리냐면은 민주당 의원 중에 그 더 나은 미래인가요? 그 뭐죠? 더 좋은 미래죠. 더 좋은 미래 소속 의원들 31명 정도는 연명을 했잖아요. 그랬죠. 포기하겠다. 근데 그때 당에서 되게 냉소적이었어요. 쟤네 뭐야? 왜 자기들끼리만 저런 거 해? 왜 튀어? 만약에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게 정말 진정해서 우러나온 거면 응원하는 메시지 내지는 우리 전부가 다 합시다라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오고 되게 냉소적이었다가 혁신위에서 뭐라고 하니까 어쨌든 국민 눈높이는 뭐 좀 남겨는 두겠지만 하겠다.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이제 쭉 이런 민주당의 논의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불체포 특권이 포기된 건지 안 된 건지는 아직도 알 수가 없는 상황. 이제 믿어주세요. 그런데 자, 설 변호사님은 믿는데. 자, 저희가 잠깐 딴 길로 세워볼게요.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체포 특권이 포기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최근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진술을 바꿨습니다. 네. 그때 즈음에서 우리 설 변호사님은 이화영 변호를 멈추셨어요. 그렇죠. 사임계를 내셨어요. 뭐 어떻게 된 이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진술의 번복이 있을 거라는 것은 뭐 저는 뭐 좀 제가 뭐 사건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미리 좀 조금 알고는 있었었는데 뭐 그래서 정확한 얘기를 뭐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조금 진술이 조금 일부 보도된 대로 일부입니까? 아니면 예, 일부 조금 번복이 좀 됐고요. 어쨌든 지금 검찰 진술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고 또 네. 쌍방울에는 이재명 지사의 방북에 대해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다. 네. 이렇게 그렇다면 이게 조금 진술이 변복된 게 아니고 사실상 이재명 지금 대표를 확실하게 올가매버린 거거든요. 지금. 이제 이건 이제 좀 봐야 되겠죠. 진술만 있는지 아니면 뭐 또 다른 뭐 어떤 객관적으로 이 진술을 뒷받침해 줄 만한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켜봐야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단은 기존의 태도와는 조금 변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은 있고요. 이 부분 사실관계를 아무래도 검찰에서는 확인하려고 하기 그렇죠. 때문에 소환을 할 것 같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사법적으로야 뭐 이제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니까. 근데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참 이 불체포 특권 포기와 더불어 이게 결합이 되면서 과연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가라는 생각도 있어서 그러면 검찰의 영장 청구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예. 뭐 이런 부분이고 저는 뭐 검찰이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저는 정치적 수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서 정치적 수사이기 때문에 영장 청구까지는 무조건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던 것이고 이제 그 시기를 모르겠어요. 특정했다는 이유로 조금 저도 당에서 조금 핀잔도 받고 그랬습니다만은 8월 10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하면은. 네,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수사 상황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서 이제 뭐 검찰이 이렇게 하려는 것 같다라는 어떤 개인적인 판단을 예상을 했던 것이고요. 그랬기 때문에 좀 그랬었는데 저는 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뭐 언제 청구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이화영 부지사의 어떤 진술이 공개가 됐잖아요. 이렇게 공개가 됐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은 또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이것이 이제 어찌 보면 지난 1월 달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첫 번째 체포 동의안에 이은 정말 마지막 이제 사법 리스크로서 남은 어떤 마지막 그 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걸 잘 헤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설 변호사님. 국민의힘이랑 윤석열 대통령 얘기할 때랑 목소리 자체가 이렇게 달라지셨어요. 힘이 없어요. 힘이. 그 말이 쓸데없이 너무 길어요. 네. 아니, 아까는 막 간결하게 막 딱딱 치시더니. 그런데 우리 천하람 위원장님 목소리가 높아지셨어요. 지금 신나셨어요. 아이고, 그렇진 않고요. 아니, 근데 저는 여기서 설 변호사님에 대해서 한 가지 평가하고 넘어가고 싶은 거 있는데 그런 거예요. 사임하는 것 자체 굉장히 훌륭한 거다. 그러니까 잘하셨다. 네, 잘하셨다. 왜냐하면은 변호사가요. 이쪽 저쪽의 이해관계를 잡으려고 하면 탈이 나요. 사실은 이화영의 변호인이면 이화영의 이익을 해야 되는데 설 변호사님 사실은 민주당 법률위원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인이 변호를 하는 대상자의 이익과 몸담은 조직의 이익이 분리되는데 그걸 억지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면은 오히려 탈이 생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사임한 거, 이 이해관계가 분리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사임하신 거 굉장히 잘하신 거다. 늘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좋은 평가를 일단 먼저 드리고 싶고. 시청자들은 크게 관심이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시청자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검찰이 이제 내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저는 굳이 말씀드리면은 회기 중에 낼 것 같아요. 아, 회기 중에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슈레딩어의 고양이처럼 민주당의 불체포 특권이 포기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일 좋은 리트머스 시험지는 뭡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체포 동의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기술적으로 회기가 아닐 때 이렇게 넣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것보다는 정치적으로는 사실은 민주당이 정말로 포기한 거야? 라는 거를 검찰 입장에서도 사실은 궁금해할 것 같고요. 무슨 검찰이 정치 조직입니까? 그걸 궁금해하게. 뭐 저는 궁금해할 것 같은데 검찰이 정치 조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제가 검찰이라면 왜냐하면 그게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예를 들면 돈봉투 사건이나 이런 것들도 정말 불체포 특권이 다 포기된 거냐, 회기 중에 내도 되는 거냐라는 거에 대한 판단이 설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번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걸 안 받아들이기는 쉽지는 않은 국면으로 그렇죠. 네. 갈 것 같다. 그러면 한바탕 또 결국 법원의 영장 전담 판사의 손에 어찌 보면 민주당의 운명까지는 아니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당장의 정치적인 생명이 달리는 그런 상황까지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고려를 조금 제쳐놓고 보더라도 8월 15일 전에 저는 이 이화영 부지사 건으로 영장 청구가 준비가 되겠느냐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를 일단 불러야 돼요. 예, 피의자 신분으로 뭐 소환을 한번 하든. 소환을 해서 이제 본인 입장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뭐 예를 들면 수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당 대표가 바로 뭐 오늘 부른다고 해서 내일 나오겠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저런 거 하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다는 거는 당연히 굉장히 무거운 의미를 가지는 거기 때문에 좀 돌다리 두드려 본다는 심정으로 준비하려면 저는 8월 15일은 당연히 넘어가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조금 민주당 얘기하고 있었는데 다시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설 변호사님이 힘이 너무 없으신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문제지만 사실은 이게 또 민주당의 문제였기 때문에 한번 짚어본 거고요. 네. 민주당 내부에서는 더더욱 지금 현역 국회의원과 현재 뭐 이재명 지도부와의 갈등이 좀 심해지는 것 같다라는 것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그 혁신회의, 전국 혁신회의에서 안을 냈는데 기존에는 30% 물갈이였거든요, 현역. 근데 엊그제 기자회견에서는 현역 50%를 물갈이하자 이런 매우 강한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뭐 어떤 맥락인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이제 지지하는 당내 세력이 뭉친 것인데 이제 기존은 당원 중심의 당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근데 뭐 50%를 물갈이 하든 30%를 물갈이 하든 뭐 지금 어찌 보면 거기 대부분 원외 인사들이 있고 그 안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총선 출마 예정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의 목적은 현역 의원들하고 자기들이 이 똑같은 룰에서 싸우기에는 너무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혁신의 그런 안건들을 오히려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에 있는 혁신, 민주당에 있는 혁신이라든지 우리 뭐 외곽 조직인 뭐 혁신회의가 어떤 일부 세력을 쳐내기 위해서 기준을 제시한다? 그건 안 돼요. 그건 정말 당을 분란으로 일으키고 당을 축소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란 것은 모든 어떤 계파 가리지 않고 모든 의원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모든 출마 예정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룰로 가야지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인위적으로 걷어내야 된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저 사람들을 배제해야 된다. 이래버리면 정말 옛날 민주당이 쪼그라들고 제2의 국민에 대한 사태가 나와버려요. 그러면 그 배제되는 현역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가면 민주당에 있어 그냥 뭐 백의종군 하겠습니다. 이러지 않단 말이에요. 나와서 또 출마를 무소속으로 해버리면 경합 지역에서는 오히려 어부지리로 국민의힘에게 내줘버리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뭐 혁신위원회에서는 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만 외곽적인 더민주 혁신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너무 과도하게 현역에 대한 배제를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절반을 쳐낸다는 거는 그러면 역사가 없죠. 이래버리면 오히려 그 혁신회의가 오해를 받아서 소멸돼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뭐 세력을 쳐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절대 하시지 마시고 똑같은 룰, 똑같은 기준에서 할 수 있도록 그 좀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더 맞다고 저는 봅니다. 네. 설 변호사님 말씀에서 위기감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게 시청자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거예요. 혁신위가 있고 또 뭐 혁신회의가 있고 이게 뭐냐 하실 수 있을 건데 일단 정리를 하면은 민주당의 혁신위원회는 어쨌든 당의 공식 기구 이 김은경 혁신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혁신회의는 주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원외에 있는 정치인들이 모여서 만든 사실은 그냥 임의단체인 거죠. 근데 문제는 공식 기구인 혁신위 자체가 약간 이재명 친위대처럼 가고 있어요. 그렇죠. 최근에도 지금 아까 우리 얘기했던 라디오 이런 데서 보면 혁신위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도 자꾸 개파의 이익을 우선해서 정치적인 발언하지 마라. 뭐 분열도 혁신 대상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약간 지금 지도부 체제로 단일 대우로 가야 된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거. 근데 지금 지도부가 뭡니까? 이재명 지도부잖아요. 그러면 여기 약간 이재명 지키기식의 혁신위로 가는 거 아니야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혁신회의도 약간 친명이에요. 약간이 아니라 여기는 대놓고 친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현역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말 잘 안 듣고 이러니까 고집 세고 이러니까 너 이낙연이랑 친하고 막 이러니까 여기 50% 잘라내야 돼. 근데 문제는 혁신위원회 공식 기구에서도 이제 공천 룰 얘기를 또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러면 한번 보십시오. 비명계 소위 말해서 낙계라고 하는 이낙연 전 대표계 의원들은 양쪽에서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나오는 굉장히 센 얘기들이 공식 기구인 혁신위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네.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혁신위가 분열도 혁신 대상이라고 얘기했지만 반대로 혁신위원회가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비록 원외에서 하는 단체지만 이 혁신회의 이런 단체들도 지금 이렇게 센 주장들을 과연 늘어놓을 땐가 저는 지금 좀 안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영향이 있었을까요?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만남 또 연기됐습니다. 또 연기됐어요. 그러니까 두 번의 연기는 이제 수재 때문에 비 때문에 좀 그랬던 것이고요.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첫 번째 예정된 11일 날에는 비가 뭐 많이 와서 극한호우라 해가지고 주의 뭐 재난 문자도 계속 내리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막걸리 해동하는 것도 좀 그렇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또 19일 날은 수재 피해가 난 상황에서 두 분이서 만나서 뭐 또 웃고 그러는 것도 저는 좀 안 어울린다고 생각이 잘하셨다고 저는 연기 잘했다고 하는데 아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오히려 날짜 정하지 마시고 그냥 비공개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비공개로 만나셔서 만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입장문 서면으로 내시든지 해서 그냥 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저는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원래 비공개로 만나기로 했잖아요. 네. 지금 국회에 가서 그냥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저는 뭐 날짜 정하지 않으시고 만나시면 되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금 사법적인 일이 갑자기 국면으로 가면서 오히려 더 만나기 힘들어진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화영 이 사건 때문에 지금 만나면 또 다른 오해가 정치적 해석이 나와버리거든요.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또 이낙연 대표가 뭐 이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또 이런 불필요한 해석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만나기는 요원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적으로 약속을 잡아도 2번 취소하고 3번째 약속 잡기는 좀 겸연쩍고 막 그러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비공개로 만나는 거는 양쪽 다 안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도 뭔가 손을 잡는 그림을 만들어 보고 싶을 거고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도 뭐 어찌 됐든 당 대표급의 뭐 주자로서 플랜 B 느낌을 내는 건 나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그 이화영 부지 사건은 약간의 변수가 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언론에서나 아니면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그런 겁니다. 이낙연 대표가 만나면 그러면 지분 요구를 할 거냐. 네, 그런 거잖아요. 사실 만나서 그냥 밥만 먹고 악수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뭔가 내밀하게 어떤 그런 사실상의 어떤 개파 인정 내지는 지분 요구를 할 거냐가 관심사일 것인데 이거에 있어가지고 이낙연 전 대표는 꽃놀이패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이낙연 대표는 점잖게만 얘기해도 돼요. 인위적인 물갈이를 하거나 뭐 현역 의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룰을 만들어서 뭐 몇십 프로 무조건 물갈이 이런 것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공정한 경선 관리만 해 주십시오. 라고만 해도 돼요. 누가 봐도 명분이 있는 얘기들이 그렇죠. 당연한 얘기고.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기 사람 넣으려면 인위적인 물갈이하고 원외 인사들에게 좀 유리한 룰들을 좀 만들어야 되거든요. 뭔가 파열음이 날 만한. 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입장은 사실은 지분 요구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민주당이 항상 해오던 대로 시스템 공천의 룰만 지켜달라. 그리고 그 얘기를 할 명분도 있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대승하지 않았냐. 지난번 총선에. 그래버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깝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라면 공개로 만나고 지금 제가 했던 이런 얘기들을 카메라 앞에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의 룰을 흔들지 말아 주실 거를 이재명 대표께 부탁드렸다. 이재명 대표도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셨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거 사실은 친명계 원외 인사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이슈는 생각보다 이낙연 전 대표에게 꽤나 유리한 이슈이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안 만나실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안 만나실 것 같아요. 양쪽 다 부담들이 있어요.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려가지고 두 대표가 만나기도 좀 뭐랄까요? 이제 김기현 대표하고도
과거에 만난다고 했다가 이래저래 하다가 결국 못 만났고 이낙연 전 대표와도 그럴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